강남 재건축 본격 하락. 과연 부동산 폭락의 전조인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지금 최근에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강의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드리는 게 대부분이 제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좀 힌트를 얻냐면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항상 이제 강의를 만들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문의를 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보통 이제 저희 사무실에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이 또 이제 자제분들이랑 또 같이 또 많이 오세요. 예. 자제분들이랑 같이 많이 오시는데 이 집을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집값이 뭐 폭락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언제쯤에 또 폭락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저한테 여쭤보십니다. 많이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강의해 드리는 주제가 바로 이 부동산 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강의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부동산 폭락 많이 궁금해 하시죠? 예, 많이 궁금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쯤 폭락이 될 것인가 또 언제쯤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을 것인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요. 사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가격이 빠질지, 얼마큼 빠질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세요. 얼마 정도 더 빠지면 매입해도 되냐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무리 제가 전문가지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자, 하지만은 어느 정도 제가 예측은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폭락에 대한 이 폭락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강남의 재건축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남에 있는 일반 아파트 가격도 이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은 뭐 신문에 뭐 나오는 내용들이죠. 헤드라인들 보면 강남 재건축 급매물에 서울 아파트 8주째 연속 하락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남 4구가 이끄는, 강남 4구라고 하면 이제 강동구까지죠. 강남 4구가 이끄는 하락, 서울 부동산 8주째, 강남 외지역은 보합권이다. 자, 그 다음에 서울의 아파트값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 계단식 하락 형태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다. 라고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인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9.13 대책 이후에 지금 호가가 한 3억 정도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실 일대의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 3억 정도의 지금 9.13 대책 이후에 2, 3억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가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8주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강남 외지역은 보합이다 라는 거는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강남과 강남 외지역을 나눠서 한번 보면요.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강남 아파트를 지금 타겟으로 잡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서울 주택시장의 선행 지표예요. 선행 지표. 그러니까 강남이 올라주면 다른 지역도 다 올랐잖아요. 그죠? 강남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도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가 가장 중요해요? 재건축. 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 모르셨던 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좀 숙지를 하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남이 움직이고 다른 지역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항상 동조화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의 현재 시장은요. 강남과 강남 외지역을 보면 탈동조화 현상, 그러니까 현재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기준점이 2019년 1월 4일 날 기준으로 해서 11월 9일 대비해서 지금 이 하락폭이라던가 상승폭을 지금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출처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114에서 제가 좀 따온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강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0.63% 누적이 돼서 0.63% 떨어졌는데 강남 4구를 제외한 지역들은 대략
올랐다라는 거죠. 대략 상승입니다. 대략 상승이고 강남은 떨어지고 어때요? 자, 그래프로 보시면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북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강세 내지 지금 보합세예요. 예. 강세 내지 상당히 보합세입니다. 그러니까 9.13 대책 이후에 9.13 대,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9.13 대책 때 고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을 해서 지금 거래가 됐지만 이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9.13 대책 때 고점을 찍고 이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그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 재건축이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부동산 폭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저한테 오시는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가는 하락폭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를 가장 궁금해 하시고요. 예, 그런데 그에 대한 반론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어찌됐든, 자, 투자라는 게 어떤 거죠? 투자라는 거는 정확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추론하고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해서 투자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부동산 폭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무조건적인 폭락을 조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폭락이 과연 가능한가? 그럼 폭락에 대한 배경이 있을 거고 원인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지금 반론을 지금 제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반론을. 자, 반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서울시의 연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니까 자, 최근에 이제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입주 물량이 앞으로 쏟아져 나온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예, 가격 떨어집니다. 우리 TV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조정은 온다고요. 조정될 거라고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죠? 예. 자, 조정 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폭락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데이터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데이터를 놓고. 자, 2012년도부터 일단 데이터예요. 2012년도부터 보면, 자, 물량 자체가 지금 2만 가구 정도로 공급이 되다가 지금 2014년도에 좀 올라서 갑자기 또 떨어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공급되다가, 자, 올해부터 갑자기 거의 한 2.5배 정도 많아졌네요. 그죠? 2.5배 정도 많아졌네. 그죠? 2.5배 정도 물량이 급증을 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도 물량이 많아져요. 그러다가 물량이 확 꺾입니다. 자, 그럼 입주 물량만 놓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 시청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런 통계치를 제가 좀 좋아해요. 통계치를 좋아하는데, 자, 보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2018년도에 가격 많이 올랐죠. 왜 올랐습니까? 왜 올랐을까요? 2018년도에? 뭐, 정부 정책이 실패를 해서 임대사업자가 많아져서 많죠. 등등등. 그렇죠? 이유는 많죠.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만 놓고 보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서울에서 우리가 아파트 수요량이 필요한 한 해 수요량이 4만 가구 정도 돼요. 4만 가구 정도 되는데, 자, 4만 가구가 우리가 한 해에 필요한 아파트 공급량인데, 입주 물량은 2012년도부터 2만 가구, 2013년도 2만 가구 정도, 그 다음에 2014년도 3만 7천 가구 좀 근접했네요. 이 2014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해마다 2만 가구에서 1만 5천 가구씩 아파트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 쌓여서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2018년도에. 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6.19 대책,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6.19 대책 이후에 8.2 대책이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데이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택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2019년도 4만 4천 가구예요. 자, 4만 가구 필요한데 4천 가구 공급 과잉이네요, 과잉. 그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 2020년도 4만 2천 가구, 2천 가구 과잉이네요. 단 2년만
공급 2년만 지금 공급 과잉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요. 그 이후. 그 이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듭니다. 첫 번째 반론. 서울시 연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 부동산 폭락하겠어요? 첫 번째 반론입니다. 판단을 여러분께서 하십시오. 판단은. 네. 자, 그래서 입주 물량 2019년도, 2020년도 최대, 그 이후에 공급 물량은 대폭 감소합니다. 자, 두 번째 반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도표를 준비했어요. 아까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시간차를 더 두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 파란색이요, 아파트 물량입니다. 우리 아파트 물량 한번 보자고요. 자,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아파트 물량을 보면 지금 연평균 4만 가구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치면은 거의 4만 가구, 연평균 4만 가구 공급된 거예요. 그죠? 합치면 얘가 일로 내려오고, 얘 합쳐서 일로 내려오면 거의 4만 가구 정도 공급된 거 아닙니까? 그래프만 보면. 자, 여기도 쭉 보세요. 자, 4만 가구 필요한데 이만큼 물량 계속 부족했죠. 그죠? 물량이 계속 부족했습니다. 그죠?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연평균 이제 주택 수요는 전체적으로 이제 국토부 추산,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부 추산 5만 5천 가구에서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수요량은 4만 가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4만 가구에 주택에 대한 수요, 이 4만 가구 중에 이 아파트 수요가 한 4만 가구 정도 된다라는 거죠. 약간 이 전체 수요의 한 75% 정도가 아파트 수요예요. 아파트 수요인데, 자, 아파트 공급량은 최근 6년간, 아까 2012년도부터 연평균 3만 1천 가구 공급됐습니다. 부족했죠? 한 해 평균 9천 가구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파리 대책이 가장 강력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뭐가 없었어요?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어떤 유의미한 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자,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자, 보십시오. 이 중에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연평균 약 한 2만 3천 가구가 공급이 됐다라는 거는요. 자, 2012년도부터 2018년 지금 현재까지, 지금 2019년이네요. 예. 현재까지 해서 연평균 3만 1천 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이 3만 1천 가구 중에서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을 말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2만 3천 가구 공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천 가구는 어디서 공급되냐? 택지 같은 물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택지가 뭐냐? 마곡지구 같은 서울에 택지가 있었잖아요. 택지 물량에서 이런 물량대에서 나머지 8천 가구를 공급을 해줬다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마곡지구가 지금 개발이 거의 끝나가죠. 그죠? 개발이 끝나가는데 서울에 이제 남은 택지가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남은 택지가 있나? 자, 우리가 서울에 남은 택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장지지구, 상암지구, 발산지구, 마곡지구, 이런 택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여러분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죠. 유래신도시 물량들, 북유래신도시 물량, 그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것도 송파권 물량은, 서울권 물량은 일부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2만 3천 가구 공급됐는데 택지가 그나마 8천 가구 공급됐는데 택지 물량이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이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되죠.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반론입니다. 아파트 공급량.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자, 아까 그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도심권의 택지 공급 물량은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다 그러니까는 공급 물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 물량은 줄어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폭락이 오려면요, 시장에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 됩니다. 물건이 엄청나게 나오면 돼요. 엄청나게 나오고 살 사람이 없으면 돼요. 폭락입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물건이 공급이 적은 거예요, 지금.
자, 거기에다가 규제의 역설이죠. 예. 자, 요거는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게, 예, 여기서 한번 제 또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예, 중간 광고 한번 들어갑니다. 예. 이 규제의 역설이라는 제가 그 동영상을요, 한 2달 전에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나오면서 8대 대책의 내용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그래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폈는데 결론적으로는 서민들이 더 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 규제의 역설이라는 동영상에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뭐 시간 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규제의 역설이죠. 서울은 택지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 아파트 공급해야 되는 거는 12개월만 지나면 다 압니다. 신생아도 알아요. 자, 재건축, 강남 재건축. 규제 강화시키고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사업 속도 느려지죠. 그런 공급 없는 겁니다. 이 규제 하에서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뭡니까?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금입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강화되니까 물건 안 내놓죠. 다주택자들이. 그죠? 자, 그러니까는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재건축으로 인한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하나 더. 강남만 볼게요. 자, 강남에 여러분들 저층 재건축과 중층 재건축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저층 재건축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개포주공 5층이죠. 자, 지금 이제 입주하고 있는, 앞두고 있는 가락시형, 지금 헬리오시티죠. 5층이죠. 자, 고덕주공 5층이죠. 자, 구반포 쪽에 반포주공 5층이죠. 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층에 비해서는 저층 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가 사업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은 저층 아파트가 대거 이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강남에 남아있는 것들 재건축 아파트 지금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음마 중층입니까? 저층입니까? 중층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 중층입니까? 저층입니까? 중층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중층이에요. 문정 회밀리 중층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재건축 대부분 중층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 저층에서 중층이 이제 중층 재건축의 시기로 넘어갔다라는 의미는 과거에 비해서 일반 분양, 일반인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급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예. 알면 쉬워요. 모르면 어렵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재개발에 대한 규제. 얘는 뭐 규제기보다는 정책적인 게 변경이 된 거죠. 자, 서울시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뉴타운 출구 전략 얘기도 많이 해드렸는데,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 중에 약 한 55% 이상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55% 이상이 해제가 됐다는 의미는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니까 그만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은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또 준비해드렸던 내용이 왜 이런 내용을 준비해드렸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조정이에요. 지금 누구도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없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조정인 건 누구든지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예측을 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시장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예측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랑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해 드린 거고요. 자, 또 하나 들어갑니다. 자, 보면은, 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매도 물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에 물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그래야지 폭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2018년도 보면 증여가 사상 최대입니다.
증여라는 건 어떤 증여가 됐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부부간의 증여. 왜 증여합니까? 부부간에? 절세하려고요. 종부세 절세하고, 왜? 종부세는 인별합산이니까 종부세 절세하려고요. 또 왜 또 부부간의 증여합니까? 양도소득세 절세하려고요. 자, 그럼 부부간의 증여는 5년 동안 이 부부간의 증여를 받은 이후에 5년 내에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그럼 부부간의 증여를 했다라는 의미는 5년 동안 이 물건들이 시장에 안 나오는 거겠죠. 또 부부간의 증여뿐만 아니라 자식한테 증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식한테 증여를 했다라는 건 나쁜 물건 증여했겠어요? 좋은 물건 증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참 웃긴 게 2018년도 증여가 사상 최대인데 대부분이 강남 4구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이 자식들이 물론 이제 파시는 분들도 있겠죠. 증여 받은 김에. 예. 근데 자식들한테 증여했다는 이 자식들도 보유예요.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 이제 상담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부동산인 게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례가 중요해요. 경험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식들을 알려줄 수 있고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보다 제가 어떤 게 낫냐면요. 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아무래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소식들이 시시각각 들려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항상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상담을 항상 하고 있잖아요. 또 시장이 항상 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떤 문의가 있냐면 저희 고객들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하다 이거예요.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안 팔아요. 매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언젠간 풀리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양도소득세가 강화됐다가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바로 풀렸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양도소득세가 완화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가 강화된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안 내놓습니다. 아무리 압박을 해도 안 내놔요. 자, 이건 양도소득세 문제.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가 임대사업자가 2배 이상이 늘어났고요. 그죠? 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이 많죠. 뭐 재산세 감면이라던가 아니면 종부세 감면이라던가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크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하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제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예요? 2가지 의무가 가장 큽니다. 첫 번째, 연 임대보증금 5% 상한. 5%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임대 보유기간을 채워줘야 돼요. 그럼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임대 보유기간이 몇 년입니까? 8년이에요. 8년 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절세 못 받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고요. 자, 이것들이 다 어떤 겁니까? 매도 물건이 잠겨 있는 거예요. 자, 폭락을 하려면요. 물건들은 아주 많이 나오고요. 그죠? 매도 물건들도 아주 많이 나오고 수요자는 없으면 돼요. 근데 매도 물건이 잠겨 있는 상황에서 공급량도 지금 2019년 20년도만 제외하면 공급량은 확 꼬꾸러집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주택 공급은 더 줄어드는 거고요. 서울의 택지 물량은 거의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폭락을 합니까? 그 폭락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한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투자. 심리예요. 심리나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 폭락입니다. 가장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장에 제가 이제 한번 적어놨는데, 자, 이거 지금 이게 저 직원이 그래도 이미지를 잘 구했네요.
예, 지금 앞에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예. 이 그림이 어떤 거냐면,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서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이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아마 기우제를 지냈을 겁니다. 비가 올 때까지. 자,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비가 안 오면 또 기우제를 지내겠죠. 왜? 기우제를 지냈으니까. 비가 왔으니까. 지낼 때까지는 그러니까 기우제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예, 지내는 겁니다. 자,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죠. 언젠가 부동산 시장도 한 번은 떨어져요. 언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우측으로만 계속 올라갔습니까? 그죠?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IMF 때 확 떨어졌고요. 그죠? 그러다가 또 쭉 올랐다가 또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떨어졌고요. 그죠? 다시 회복해서 떨어져요. 이걸 폭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젠가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죠? 폭락이죠. 자, 부동산이라는 것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주기론이에요. 부동산이 언제 이렇게 올라가냐고요. 아니죠.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래프는 우상향이 돼 있다라는 거죠. 폭락론자들은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한번 떨어지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폭락론자들은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만 맞으면 돼요. 왜? 자기 말이 맞으니까. 자, 그런데 그 말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여러분.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맞는 말을 듣고 거기에 베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또 이런 말 한번 해드릴게요. 폭락과 폭등은요,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왜 손해예요? 자, 여러분들 투자 왜 하십니까? 이거는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폭락했으면 좋겠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폭락하시면 물건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못 샀대요, 예전에도. 떨어졌을 때. 그분이 2012년도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 투자 목적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가서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더 떨어질까봐 안 샀대요. 근데 그때 샀었으면은 15억은 벌었을 거래요. 못 샀대요. 그래서 그분은 폭락을 하긴 원한대요. 자, 여러분. 내가 투자를 하는 거는요.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자, 시장이 폭등을 했어요. 최근에 폭등한 거잖아요. 그죠? 강북이건 강남이건 다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그죠? 매도를 해야 내가 차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매도를 하면 나는 또 오른 가격에 다른 부동산을 또 매입을 해야 돼요. 승자 없는 겁니다. 승자가 없어요. 여러분 왜 투자하십니까? 저는 왜 투자하냐면요. 나만 이만큼 오르고요. 남들 요만큼 오르면 좋아요. 저는 이러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올라서 이만큼 나는 먹고 다른 지역에 또 싼 데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익 아닙니까? 모두 다 이만큼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차익을 남겼냐 이거죠. 집을 팔면 집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갑자기 제가 흥분했네요. 그래서 폭락과 폭등은요,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모두에게 손해예요. 사실 승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폭락을 얘기를 하고요, 폭등을 얘기를 합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투자하는 건 뭐예요? 남들 요만큼 오를 때, 우리 이만큼 오를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진정하게 내 투자할 수익을 내가 온전하게 내가 보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예. 좀 가벼운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지금 강남 재건축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조정된다니까요. 조정은 있습니다. 근데 폭락이 오려면 물건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근데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여건이 안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폭락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강의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또 내용이 좋으셨으면 여러분들 좀 구독하기 버튼 좀 꾹 한번 눌러주세요. 예,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한번 누르는 김에 옆에
아래 보면 좋아요 버튼 있잖아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아주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